이제 문제는 오늘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문제는 오늘이 마지막 문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한 시간 남은 시간은 이제 등기법이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등기법을 해설을 하고, 이제 공간정보법은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다시 한번 또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끝나라고는 이번 주에 종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마음이 이래 좀 착잡한 마음이 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부담감도 많이 느끼시죠. 근데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예전에 항상 시험 볼 때 그랬었거든요. 시험 보기 직전에는 왠지 그냥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학 개론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도 뭐 한 40점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본 시험에 갔는데요, 와, 의외로 상식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당히 예상보다는 훨씬 더 고득점을 했었습니다. 너무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자신감 없이 문제를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아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 시험에 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모르는 것도 맞출 수 있거든요. 오늘 문제 풀어보니까 이제 등기 문제는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문제들을 좀 모아서 마지막에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일부러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냈었습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은 아니에요. 전부 다 출제는 됐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봤던 그 오해 문제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좀 어렵게 출제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그렇게 문제를 내서 아마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오해 이제 우리 지적법부터 먼저 해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 가지고 오셨죠? 예. 아니 다음 시간에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사회 문제 좀. 예? 아, 답을 불러달라고요? 답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해설을 해 나가면서 그냥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도 한번 해보세요. 자, 5회 1번 문제입니다.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하지 아니한다.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경계복원 측량과 우리 지적 측량하면 총 실시 사유가 13가지가 있습니다. 그 13가지, 이제 법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13가지인데 그 13가지 중에서 경계복원 측량하고요, 현황 측량은 지적 공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적 공부는 완성이 되어 있고요. 경계복원 측량은 이미 지적 공부에 완성이 되어 있는 그 경계점을 현실의 토지 위에 복원하기 위해서 역으로 하는 측량을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면적 측정하지 아니하고요, 검사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현경은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맞죠? 이 부분을 소관청에 의뢰하여야 한다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측량 의뢰는 수행자에게 의뢰하는 것이지 지적 소관청에 측량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수행자는 누구죠? 두 가지인데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하나는 지적 측량 업자, 하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2번도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3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 기간, 측량 일시 및 측량 수수료, 요 뭐 세 가지를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적 측량 의뢰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하면 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뭐 일시, 기간, 수수료 등을 작성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 이걸 또 지적 소관청을 시도지사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지적 측량의 측량기간은 읍면동 구별 없이 5일로 하며 측량 검사기간은 읍면동 구별 없이 4일로 한다. 5일 4일이 원칙이다 라고 했죠. 5일 4일로 한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때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때에는 4일에, 거기 4일은 15점 이하 4일을 말하는 겁니다. 15점 이하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더 가산한다라는 거. 역시 4번도 옳은 질문이고요. 이 측량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 5일 4일에서 숫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갈로로 비워놓고 조합 올바르게 연결된 거 찾으라고 나왔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철저히 좀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데, 즉 협의하게 되면 그 협의가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검사기간으로 한다. 5번이 틀렸다 그죠? 전체 기간의 4분의 3, 4분의 1이다라는 거. 작년 26회 때는 전체 기간을 20일로 협의해서 정했다. 그중 검사 기간은 며칠인가 라고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죠. 며칠입니까? 검사 기간은 5일이죠.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겠죠.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다 라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측량이 끝나면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받아야 된다라는 거.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 측량 보셨죠? 그죠? 현황 측량, 경계보건 측량.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검사받아야 된다. 1번 옳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지적 삼각점 성과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고 이하, 그러니까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및 지적 도군점 성과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는. 자, 지적 기준점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 먼저 지적 삼각점이 있고요. 그다음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적 도군점, 이 세 가지가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상위의 기준점입니다. 더 상위의 기준점이고, 이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하느냐면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그 다음 지적 삼각 보조점은요, 지적 소관청이에요. 그 다음 지적 도군점은요, 역시 지적 소관청입니다. 자, 뭐랑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느냐면요, 지적 전산 자료 이용입니다. 지적 전산 자료 이용. 그래서 지적 전산 자료 이용은 기억나세요 여러분? 전국 단위의 전산 자료는 누가 관리합니까? 국장이에요. 전국 단위는 국장입니다. 그 다음 시도 단위는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는요, 지적 소관청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적 삼각점을 국장이 관리한다라고 하면 속기 쉬워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면요,
그렇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지적 삼각점은 국장은 뭐 관리해야 되느냐면 국가기준점 관리해야 돼요. 국가기준점. 그래서 지적기준점은 여러분 국가기준점보다 하위의 기준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적기준점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기준점을 토대로 잡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하위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국장은 국가기준점 관리해야 되니까 지적기준점은 일단 지적삼각점은 그 밑에 있는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보조점과 도군점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다시 보시면 지적 삼각점 성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맞아요. 이거 국장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및 지적 도군점 성과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지적 측량 기준점입니다. 그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및 지적 도군점 성과에 대해서는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3번 역시 옳은 질문입니다. 우리 전산자료 이용할 때도 똑같은 시스템이죠. 자, 지적 삼각점 성과 관리는 여러분,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시도지사가요.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여기에서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할 때는요, 시도지사는 관리권자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바쁘시잖아요. 그 밑에 누구도 있습니까? 지적소관청. 따라서 지적소관청에도 얘한테도 열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 이해하시겠죠? 전산자료 이용이랑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거랑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구별하셔야 돼요. 관리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데 열람 신청할 때는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지적소관청에도 열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고, 삼각 보조점 성과 및 지적 도군점 성과에 대해서는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맞죠? 전산자료 이용과 좀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 안 해놓으면 시험장에 가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지적 전산자료 기억나시죠, 여러분? 전산자료는 전국 단위는 국장에서, 자, 관리권자는 국장인데 지적 전산자료 열람 승인권자입니다. 승인은 누구에게도 할 수 있습니까? 국장 이하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시도 단위는요, 시도지사, 관리권자는 시도지사잖아요. 그 다음에 승인권자는요, 시도지사 이하 지적소관청도 들어간다는 거.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다만 지적 삼각점에 시도지사가 관리권자지 국장이 관리권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 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 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 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 측량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 측량 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아요.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줄쳐놓으세요, 여러분. 지적 측량 수행자입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지적 측량업자는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몇 억이냐면 20억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여러분 20억입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측량업자는 1억 맞아요. 1억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억 이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는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냐면 지적 측량 실시 사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측량 기간하고 거의 매년 시험에 나와요. 지적 측량이 나오면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라 이 말이에요. 문제 3번이 지적 측량 실시 사유가 아닌 것 찾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 사유 13가지를 암기를 해두시면 제일 좋아요. 기검, 복신점, 분해, 축, 정확, 재경현 해서 13가지거든요. 그거 암기해 두시면 제일 좋은데, 물론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측량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는 있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측량해야 되죠? 분할 측량하셔야 되죠. 그래서 1번은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 역시 지적 측량 실시해야 되죠. 신규 등록 측량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무슨 측량입니까? 지적 확정 측량이죠. 따라서 3번도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되는 거 맞고, 그 다음 4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맞죠? 무슨 측량합니까? 등록사항 정정 측량. 그래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는 항상 측량합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측량합니까? 그죠? 면적과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측량하셔야 됩니다. 등록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고치려고 합니다.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하죠. 그럼 등록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는 항상 측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적과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측량하셔야 되고, 따라서 측량해서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제출하는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면적과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측량 성과도도 첨부하셔야 되지만 등록상 정정을 하기 위해서 뭐도 제출하셔야 됩니까?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같이 연결을 시키셔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항상 측량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면적과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측량해야 되고, 이때는 측량 성과도도 제출하여야지만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4번도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이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목은 측량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측량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5번은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은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문제 4번 공간정보법상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1.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제조사 측량 실시하죠. 재경현 할 때 제입니다. 제조사 측량.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에 대하여 지적 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검사 측량이죠. 검사 측량,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연속 지적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는 경우 측량 실시합니까? 3번은 왜 측량을 실시하지 않죠? 연속 지적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 지적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연속이란 말을 빼면 3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3번도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돼요. 무슨 측량입니까? 경계복원 측량이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3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간과하기 쉬워요.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그때는 측량 실시 사유 맞습니다. 경계복원 측량입니다. 다만 이 3번이 지금 틀린 이유는 연속 지적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건축물의 현황입니다. 나오면 현황 측량이죠. 현황 측량. 4번도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역시 토지개발사업입니다. 정비사업도 여러분 토지개발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역시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합니다. 지금 이 4번 문제가 작년 26회 때 출제됐던 기출문제입니다. 이 4번 문제가요. 그대로 제가 일부러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지금 측량 실시 사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오는데 지금 작년 26회 때는 여기다가 일부러 연속 지적도에다가 함정을 이제 자꾸 문제가 계속 매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여기다가 일부러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을 보고 여기서 여러분 틀린 부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왜냐면 경계보건 측량 맞는 것 같거든요.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정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죠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게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자,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한 필지의 경계와 면적, 경계 면적입니다.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측량은 크게 구분합니다.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구분하며 평판 측량, 전자평판 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사진 측량 및 위성 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이건 측량의 기술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경위의 측량입니다. 경위의 측량. 경위의 측량은 어느 지역에서 측량을 실시하는 방법이냐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서의 측량 실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측량의 기술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경위의라는 측량 기구를 가지고 측량하는 것을 경위의 측량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량의 기술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고 경위의 측량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의 측량 실시 방법이다라는 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의고사에는 뭐 전파기 또는 광파기를 전파기 또는 음파기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는 측량 기술자를 뽑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틀렸죠? 지적소관청에 이런 식으로 시도지사에게 이걸 자꾸 바꿔서 냅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매년 보면 한두 문제 정도는 최소한 한 문제 이상입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청에 제출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아예 전제가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답니다.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측량 의뢰인과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즉 일반적인 원칙적인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때는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3번 맞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지적 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및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맞죠? 측량을 하면 원칙적으로 면적 측정합니다. 측량하면 면적 측정한다. 다만 측량을 하더라도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측량 앞에서 나왔었죠. 경계보건 측량, 현황 측량. 측량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도면 그리고요. 도면 그리면 도상의 면적을 측정해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대장의 면적을 등록하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때는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항상 어디 나가려면 계획부터 수립해야 되죠.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 준비 및 현지 답사를 하고
그다음 선점 및 조표.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 여러 가지 있는 기준점들을 정하는 겁니다.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걸 선점이라고 합니다. 선점. 그다음 조표라는 말은 기준점을 정해서 표시하는 것을 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점 및 조표하고, 그다음에 관측 및 계산. 관측 및 계산. 구체적으로 측량 들어간다 이 말이죠. 관측 및 계산과 그 성과표 작성 순서에 따른다라는 거. 5번 맞죠? 자,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공간정보법상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절차로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네. 시도지사를 거친다라는 거. 그래서 1번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맞죠? 30일. 이 30일은 조사기간이다. 그럼 적부심사 청구서 받았을 거고요. 적부심사 청구서 받을 때 뭐도 같이 받느냐면, 이 적부심사 청구서는 여러분 누가 받습니까? 시도지사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받을 때 측량 그 성과도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받습니다. 그럼 그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일단 조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시도지사가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내용까지 같이, 청구서는 물론이고요, 조사한 내용까지 같이 넘긴다라는 거. 어디에 넘깁니까? 지방지적위원회에 넘긴다라는 겁니다. 그 지방지적위원회에 넘기는 기간은요 30일이다. 즉 조사기간이 30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3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등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심의 의결한다. 60일이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90일로 바꿔요. 90일이 아니라 60일. 자, 60일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이내 한 번 연장 가능하다. 따라서 최장 기간은 90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90일 하면 틀렸다라는 거. 한번 틀렸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 심의 의결 기간 동안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결서가 나왔어요. 그럼 그 의결서 누구에게 보낼까요? 시도지사에게 보낸다. 일단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의결서를 보내는 그 기간은요 지체 없이, 건물 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우편 송달 기간이다. 그죠? 우편 송달 기간 7일이라는 거. 그래서 5번도 맞네요. 적부심사 청구 또한 시험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우리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7번입니다. 여기 문제 7번 보시면서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 못 느꼈습니까? 느꼈어요? 네, 느끼셔야 정상입니다. 자, 7번 보세요. 자, 공간정보법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절차로서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맞습니까? 여기 1번 부분을 근데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까지도 나온 문제 중에서 제가 왜 일부러 이 부분을 안 바꾸고 그대로 출제를 했느냐면요, 지금 최근까지도 이 부분을 옳은 지문을 해서 출제한 문제들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재심사 청구는 일단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아니, 재심사 청구는요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지금 이 각각 좀 이 혼란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혼란이 왜 있게 됐느냐면요. 과거에 우리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뭐라고 돼 있었냐면 국장에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공간정보법으로 현재 개정이 되면서 이걸 재심사 청구를 국장에게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법 규정을 바꿨어요. 근데 사실 그 법 규정의 의미가 그전에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안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전에 절차랑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 규정만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된 규정 가지고 일부러 이걸 틀린 문제로 만들어 놓은 출제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 이걸 그냥 그대로 여전히 맞는 지문으로 하는 그런 출제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우니까 만약에 본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객관식 시험은 그래요. 객관식 시험에서 뭐 하나 흠잡기 시작하면요. 사실 틀린 지문 찾아내려면 억지로 찾아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그 기준대로 판단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지문이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보시라고요. 더 틀린 지문이 있으면 더 틀린 지문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바꾸고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다 출제됐던 지문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일단 세모입니다. 세모. 아니, 시험을 보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 괜히 여러분 정답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불안에 떨실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 정답이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거든요. 이의 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괜히 여러분들 그게 휘말리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예.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 그냥 명백히 틀린 지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앙지적위원회로 바꾸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나오면 제일 깔끔해요. 근데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 빼버리고요.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면요. 역시 세모입니다. 역시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거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재심사 청구서를 국장에게 제출한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이 국장에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으로 봐야 되는 거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확한 거는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자. 법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규정은 항상 정확한 거는 그거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게 애매하고 답이 다른 것들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걸 답으로 체크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심사 청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도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로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이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것만 기억해 두세요. 1심도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왜? 앞부분 한번 보세요. 6번에 동그라미 1번 지문요. 6번에 1번. 1번 보셨습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 및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만약에 뭔가를 빼버린다라고 하면 역시 애매한 지문입니다. 애매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객관식 시험에 어떻게 보면 객관식 시험의 한계입니다. 왜? 등기도 여러분 이의신청 있잖아요. 등기에서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의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이의신청은 만약에 이의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하면요. 그때는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게 맞아요.
물론 거기도 여러 가지 그죠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청은 어디에 하느냐? 관할 지방법원에. 오늘 이제 정확한 것들을 정리하자고요. 이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한다 하면 옳은 지문입니다. 이게 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이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된다. 등기소에 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근데 이 신청서는요.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관할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죠. 당연히 관할 등기소입니다. 그러니까 흠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 객관식 시험에 그래서 항상 보면 이의제기하시는 분 알면서도 틀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항상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면 우리 출제자들이 거기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틀린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 여러분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 이제 이게 정확한 문구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적부심사 청구인데요. 적부심사 청구는 자 요렇게 이게 정확한 문구라고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이게 정확한 문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법 규정대로 외우자고요. 무조건 시험에서는 법 규정 가지고 내니까 법 규정대로.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그 다음 적부심사 재심사 청구는요.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청구입니다. 그죠? 재심사 청구는 마찬가지로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이게 이제 정확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정확하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등기에 있어서 이의신청 등기관은 자기가 뭔가 조사를 하고 한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등기는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옳은 지문이고요. 등기관에게 이의신청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게 옳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시도지사에게 우리가 심사를 청구하면 시도지사에게 뭔가 권한이 있거든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조사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바로 지방지적위원회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부심사 청구는 시도지사에게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옳은 지문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건데요. 만약에 시도지사에게 심사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옳은 지문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조사 권한이 있거든요. 이 등기랑은 달라요. 등기는 등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뭔가 조사할 권한이 있냐?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 없어서 이의신청서만 등기소에 제출할 뿐이지 그 제출하게 되면요 등기관이 이제 이렇게 왜 등기소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하느냐면 그 이의신청서를 받아보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라고 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넘기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그 이의신청인의 말을 들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등기관이 각하를 내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했다. 근데 그날 분명히 등기 신청 들어왔을 때는 내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이거 받아주기 싫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거 받아주는 게 맞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관할 지방법원으로 안 보냅니다. 이 신청서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지적의 경우에는, 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국장은 조사 권한을 가집니다. 조사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재심사 청구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옳은 지문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하실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조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정확하게 기억해 두자고요. 정확하게는 1번 지문도 조금 오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재심사는 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맞아요. 재심사는 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1심 절차를 준용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맞죠? 중앙지적위원회에서 2심 의결서가 나오면 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바로 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일단 송부한다는 거.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3번 맞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 해당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맞습니까? 지적소관청에 보내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지적공부 정리하라고요. 지적공부 정리하라고 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그 다음 시도지사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 조금 전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 아닙니까? 근데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때는 90일 기다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중앙지적위원회는 이게 최종심이거든요. 마지막이다 말이야.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다가, 그 의결서라고 하는 것은 1심입니까? 2심입니까? 2심 의결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의결서 사본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즉 1심 의결서, 2심 의결서에다가 1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이유는요, 지적공부 정리하라고요. (4번도) 맞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없죠? 더 이상은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 있으면 이걸 답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문제 8번.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시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속이 쉽습니다. 시도 아니다 말이죠. 국토교통부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시도 소속 아니에요.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틀렸어요.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둡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맞죠? 의결까지 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맞아요. 위원의 임기는 2년.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맞아요. 간사라고 하는 것은 주된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의 그 위원 중 간사는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장이 임명한다라는 거. 4번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이건 중앙지적위원회도 여러분 구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5인 이상 10인 이내. 축적변경위원회는 몇 인입니까? 축적변경위원회 똑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5인 이상 10인 이내입니다. 축적변경위원회도 아시죠? 축적변경을 하시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때 축적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 그중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토지 소유자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8번에 5번 옳은 질문이고 이 부분은 축적변경위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9번 공간정보법상 타인의 토지 등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 구별하십니까 여러분?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그 피해의 전보를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손실보상은 뭐냐면 적법한 행위입니다.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피해 전보를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용이 나오면 우리가 손실보상, 보상금이라고 하지 배상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적법한 행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적 측량 또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건물, 공유수면 등에 출입하거나 일단 출입 거기다가 줄쳐 놓으시고 그 옆에 보시면 일시사용 나옵니다. 일시사용 다 가능하답니다. 출입, 일시사용. 그 다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 변경 제거, 장애물 제거 세 가지입니다.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입이 피해가 큽니까? 아니면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가 피해가 큽니까? 네.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가 하나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출입보다는 일시 사용, 아예 단순히 출입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그 다음 측량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방해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제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가 당연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출입과 비교하셔야 돼요. 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타인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입니다.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가 아니라 동그라미 2번은 출입이에요. 그래서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맞아요. 허가 받아야 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 등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3일입니다. 7일 아니에요. 3일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법에서 7일 나오죠. 그래서 아니에요.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여러분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는데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여러분 피해가 큽니까? 크지 않습니까? 별로 안 커요. 단순히 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왜 우리가 7일 전에 그걸 통지해야 된다. 왜 7일이라는 기간을 주느냐면 뭔가 그 소유자에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기 위해서 7일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세금 안 내신 분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잖아요. 세금 안 내면 세무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무조사도 7일 전에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행 국세기본법에 보시면 7일 전에 통지. 그 7일의 기간이란 건 뭐냐면요. 방어권의 보장 기간입니다. 한 7일 정도는 줘야 얘가 뭔가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적 측량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단순히 출입합니다. 뭔가 큰 피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는 3일 전까지다. 조심하셔야 돼요. 7일 아닙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여러분 7일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3일. 지적 측량을 위해서 단순히 출입할 때는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공법에서 여러분 7일은 어디에서 7일 나오는입니까? 7일 전까지 통지. 네. 숫자만 그냥 7일, 하여튼 뭐 7일 전에, 네. 뭔지는 잘 모르시겠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아마 저도 제 기억으로 거기 국계법에서 규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요, 국계법에 뭐 7일 전에 통지해줘야 된다, 뭐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뭐 그런 규정이 저도 뭐 예전에 봤던 그 기억은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디에서 나왔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지적 측량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출입할 때는 3일 전까지 통지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위 이의 경우에 행정청인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맞아요. 단순히 타인 토지를 출입할 때 행정청인자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 허가는 받을 필요 없지만 뭐는 해야 된다는 겁니까? 통지. 3일 전까지 통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옳은 질문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타인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 이제 이게 피해가 더 큰 거예요. 한 세트라고 그랬죠. 출입 하나가, 그 다음에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가 한 세트입니다. 이게 피해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도 받으셔야 됩니다. 출입할 때는 동의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위 사의 경우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장기간 어디 해외 여행을 가버려서, 그래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만 하면 되고요. 내가 일시 사용한다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 라고 통지만 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그냥 동의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문제 10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는, 제척이란 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자, 심사청구인이 사촌이다 이 말이에요. 내지는 심사청구인이 배우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그래서 배제됩니다. 제척 사유 맞죠? 1번은 일일이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법 규정이 나와 있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일일이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기가 증인이나 감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즉 위원이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란 것은 제3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위원이 증인인데 자기가 증인이고 자기가 심의 의결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말이 됩니까? 그죠? 안 된다. 따라서 제척됩니다. 그 의결에 참여할 수가,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위원이 심의 의결하려면요 당연히 조사 보고받아야 됩니다. 의결하려면, 심의 의결하려면 당연히 보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제척 사유가 아닙니다. 국장이 미리 조사하잖아요. 재심사 청구 받게 되면 국장이 또 미리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셔야죠. 그것 때문에 그 앞에 30일이라는 기간을 주는 건데, 따라서 중앙지적위원회는 당연히 보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3번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대리인이었던 경우.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보통 여러분 우리 그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주로 여러분 변호사분들이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 위원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변호사가 어느 법무법인 소속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심사청구 그 토지 소유자가 심사청구를 일반적으로 할 건데 토지 소유자가 심사청구를 대리를 시켰어요. 누구를 대리시켰느냐면 가령 법무법인의 대리를 시켰다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X라는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 토지에 가령 소유자가 여러분 갑이다 이 말이죠. 근데 측량을 했어요. 근데 이 측량 결과에 대해서 얘가 불복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얘가 이제 심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쁘다 이 말이에요. 바빠서 얘가 가령 김앤장이라는, 잘 아시죠? 김앤장이라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데 김앤장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까지는 김앤장은 법무법인은 아닙니다. 여기는 법무법인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 합동사무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모는 이제 제일 크죠. 가령 뭐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 A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요 A라는 사람이 우리 바쁘니까 김앤장 소속의 A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이 말. 심사 청구를 얘가 이제 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김앤장이 대리를 하게 되면 얘가 여러분 대리인입니다. 가령 여기 소속 변호사예요. 얘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한다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대리는 이제 김앤장에게 맡겼는데 김앤장에서 이제 지정한 변호사가 이제 A다. 자기 소속 변호사 A가. 근데 이 A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말이야. 중앙지적위원회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역시 자기가 대리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공정한 심사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역시 제척됩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이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위원이 속한 그 지적위원 가령 A다 이 말이죠. 그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즉 법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무법인. 그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심사청구인이 그 김앤장에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변호사, 즉 그 사람도 심의 의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척된다라는 거.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자, 위원이 배우자이었던 사람이에요. 위원의인데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심사 청구인이 자기 배우자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예? 이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었던 사람도 가령 이제 이었던 사람이면 믿겠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자기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배우자이면 당연히 안 되고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청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이었던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봐주든지 아니면 더 미워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불공정한, 그죠? 공정한 그 심의 의결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었던 사람도 안 된다는. 오히려 그죠? 더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들어오면. 이거 예전에 어느 시험인지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법원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가 했는데, 예전에 조금 이게 어렵게 나왔던 게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사람이, 이제 이거 말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서로 고등학교 동창지간이다 이 말이야. 그 동창지간이 판사인데 그 판사는 그 판결에서 제척되느냐, 제척되겠습니까? 고등학교 동창? 그 동창은 제척 사유 아닙니다. 그게 예전에 법원 공무원 시험인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왜 우리 법원 9급 공무원 시험 있죠? 그 법원 공무원 시험에 이제 그런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민사소송 이제 실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쭉 이렇게 참고 자료로 해서 보고 했었는데, 그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은 재적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 이 사람한테 서로 간에 원고하고 판사하고 동창입니다. 나는 피고인데요, 나 이 재판 못 받겠다 이 말이야. 둘이서 판결 끝나고 나니까 둘이서 식사하러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나 이 판결 못 받겠다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아예 제한되는 재척 사유는 아니다라는,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역시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역시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척된다라는 거. 예, 좀 쉬었다 하죠.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